아이가 약을 먹고 한 20-30분 만에 토를 했다. 그러면은 다시 이제 아이한테 이제 해열제나 이런 약들을 좀 주셔도 좋습니다. 네. 그런데 30분 이상만 돼도 얼마나 흡수가 됐는지를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이부프로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콩팥에 약간 좀 신독성 같은 걸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고요.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같은 경우에는 간독성을 좀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정말 용량에 의존해서 이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, 물론 그 정말 상한선도 꽤나 안전하게 정해놓은 상한선이긴 해요. 그래서 각각의 어떤 한계 용량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좋고, 보통은 그래서 교차 복용을 할 때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같은 계열을 먹이기에는 좀 걱정이 되니까 다른 계열의 약을 먹이는 걸 우리가 교차 복용을 한다고 해요. 그런데 이 약제들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아이가 탈수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. 혈중 농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부작용의 확률도 올라가요. 아이의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.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아이한테 경구 수행요법이라고 해요.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아이를 케어해야 약제 부작용 떨어지고 컨디션도 좋아집니다. 실제 우리의 체온은요, 이제 병원에서 계속해서 체온을 저희가 재보면은 체온 자체도 아침에 가장 낮고 오후에 더 올라가요.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이 호르몬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체온 자체도 이렇게 변화하는 게 있고, 아이들이 아플 때는 특히 낮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그래도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움직이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 몸의 어떤 혈류량이 좋아지고 면역세포들이 더 많이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들과 싸우게 돼요. 그러면 그 효과가 오후 시간에 지속되면서 저녁에 실제로 낮 시간보다 더 이제 체온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어떤 발열의 기준 같은 것도 아침과 오후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. 아이가 약을 먹고 한 20-30분 만에 토를 했다. 그러면은 이게 대부분 이제 그 약들이 나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다시 이제 아이한테 이제 해열제나 이런 약들을 좀 주셔도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 한두 시간 지나고 이렇게 좀 토를 했다. 그러면은 약제가 아마 충분량 흡수됐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리고 30분만 지나도 이게 액체로 들어가는 것들은 꽤 빠르게 흡수가 되거든요. 30분 이상만 돼도 얼마나 흡수가 됐는지를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20-30분 이내가 아니면은 저는 대부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물 같은 거 먹이다가 다음 투약 시간대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, 효과가 있는 약은 또 그만큼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약제의 부작용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약은 두 가지 약이 있어요. 이거를 꼭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, 첫 번째는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들이 있어요. 두 번째는 그 어떤 병의 원인을 고치기 위한 조금 더 필수적인 약이 있어요. 가장 흔한 경우로는 항생제가 있죠.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그 투약 기간을 채우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잔여 세균 같은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항생제 내성 같은 걸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이 증상을 조절하는 약, 이 약제들은 모두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.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. 그래서 아이의 증상이 좋아졌다면은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들은 안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. 이건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해열제나 뭐 진통제나 뭐 콧물약이나 이런 것들 다 아이 좀 처지게 할 수 있고요. 다른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게 해요. 그래서 증상이 좋아지면 증상을 조절하는 약들은 안 먹이는 게 좋다.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항상 약 받으실 때는 이게 좀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. 지난 2년간 우리가 너무 잘 관리해버렸어요. 이 정도까지 잘 관리하는 건 우리 인류 역사에 별로 없었는데, 인플루엔자나 뭐 대부분의 어떤 감기 바이러스들이 거의 유행을 못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면역세포들이 못 배웠어요. 예전에는 그냥 점막 정도에서 있다가 면역세포들이 싸워가지고 지나갈 것들을 이제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다 걸립니다.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감기를 쉬지 않고 걸리는 게 그동안 밀려왔던 어떤 숙제, 면역세포들이 숙제하는 거거든요. 너무 또 심하게 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너무 심한 독감 같은 거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데,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 했던 거예요. 사실 손 씻는 거. 그쵸.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인들은 뭐 눈이나 코나 입 만지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가 좀 그래도
뭐 어느 정도 통하지만 아이들은 손을 정말 자연스럽게 입으로 가져가거든요. 맞아. 그래서 손에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그냥 그건 아이가 먹는 바이러스예요. 네. 그래서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겨울이 추워서 그렇다기보다는 건조해서 어려운 계절이에요. 바이러스의 활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? 이거는 온도가 아니라 습도거든요. 네. 그래서 습도가 낮아지면은 바이러스의 어떤 번식이나 활성도가 올라가요. 그래서 겨울에 감기를 잘 걸리는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온도와 습도는 약간 양날의 면이 있어가지고 너무 온도를 올리면요 습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아이는 따뜻하게 키워야 된다는 건데, 그러면 아이는 원래도 이제 본인의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요.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네. 자기의 올라간 체온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게 약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 자체의 점막도 좀 탈수가 돼요. 그래서 아이 너무 따뜻하게 키우면 안 돼요. 그래서 22에서 24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막 27도, 28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아이한테 해로울 수 있다. 조금은 선선하게 겨울에 좀 그렇게 키우는 게 좋고, 오히려 습도를 50%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. 아이들이 좀 아프거나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은 엄마들이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 난방을 올려요. 보통 27도로 합니다. 저희 집도 맨날 그래요.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이게. 그래서 온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온도는 사실 22에서 24도 정도면 충분해요. 그런데 온도를 올리면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는 더 건조해져요. 더 건조해지고 방도 더 건조해지고요. 그래서 원래 그 가습기를 쓰던 집 같은 경우에도 온도 27도 올려버리면은 그거 습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보통 50-60% 습도 맞추라고 하는데 방이 막 그 난방이 심하게 돼버리면 그거 못 따라갑니다. 그래서 온도보다 중요한 건 습도다. 습도가 이렇게 높아져야 바이러스의 활성도도 떨어지고요. 우리 어떤 점막에 점막도 마르지 않고 훨씬 더 보호력도 좋아지고 과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애가 기침을 특히 밤에 많이 하면 습도 굉장히 신경 써주세요. 엄청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응급실 데려가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잠 못 자요. 차라리 집에서 이거 뭐 먹이면서 체온 재면서 재우고 내일 아침에 가는 게 낫나? 이 고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. 첫 번째로 좀 가장 중요한 게 애가 잘 놀고 이제 처지지 않는지 이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이게 잘 노는 건지 안 노는 건지 이게 사실 이 정도는 놀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놀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,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뭐 유튜브 이런 거 잘 안 보여주는데 애가 아프고 그럴 때는 애가 좋아하는 걸 시켜봐요. 근데 막 아파하다가도 유튜브 보니까 좋아하고 웃어요.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. 그리고 그 물 같은 것도 애가 좋아하는 음료수, 저희 아이는 뭐 레드꽃 주스랑 뽀로로 주스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것도 안 먹으려고 한다. 그러면 좀 약간 걱정이 돼요. 그런 식으로 애가 좋아하는 거를 해도 애가 안 하려고 한다. 그러면은 좀 병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. 사실 해열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그 애한테 충분한 물을 먹이는 거예요. 실제로 애가 39도 이상 열이 나면은 물 안 마셔요, 잘.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가 사실 뭔지 아세요? 대부분 바이러스 질환에서 애들이 처져가지고 물을 안 마시니까 탈수가 돼서 입원을 하는 거예요. 그럼 그때 하는 게 수행요법이거든요. 수행만 마저 내가 탈수가 해결되면 확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밥도 잘 먹어요.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경구 수행요법이라고 있어요. 보통 이제 병원에서도 수액을 맞으면요 1시간에 한 40cc 들어가요. 굉장히 생각보다 적은 양이죠. 그게 하루에 1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병원 간다고 막 물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게 아니니까 뭐 모유를 먹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물리시고, 분유를 먹이시는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물려서 걔가 한 모금 두 모금이라도 먹으면은 그게 경구 수행요법이에요. 그렇게 하시면은 애가 탈수가 안 되고 컨디션이 확 좋아집니다. 좋아요,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좋은 거 알림은 안 하고? 알림 하셔야죠.